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외교 무대에 선다고 하죠.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가장 쉽고 가장 재미있게 그리고 깊은 의미를 담아서 소개해 주실 김혜연 빈크립토 한국일본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G7 정상회의 이게 일단 어떤 거죠? G7 정상회의의 G는 뭐죠? 그룹입니다. 그룹 오브 세븐. 아, 그룹 오브 세븐. 7나라의 뭐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거를 네. 7국 집단이라고 씁니다. 아, 그래. 그게 아주 그러니까 우리 또 번역한다면은 네. 가장 직관적이네요. 그런 거죠. 그룹 오브 세븐. 그러니까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뭐 선진국이다, 강대국이다 이런 의미를 그 말로는 담고 있지는 않은데 그게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회원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네. 6개국이고 해마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 총리가 수반인 곳은 이제 총리가 이렇게 매년 한 번씩 모여서 경제, 안보, 정치, 환경 이렇게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게 되고요. 이번에 캐나다에서 열리는 거죠? 이번에는 캐나다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G7은 네. 이게 여러 나라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그럼 왜 필요했을까? 아, 그러게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1970년대 이게 시작을 했었는데 네. 당시에 이제 브레턴 우즈 체제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죠. 1971년에 미국이 금태환 이제 중단한다 선언을 하면서 일단 경제가 한번 출렁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1차 석유 파동이 197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가치가 이렇게 뭐 팽창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새로운 경제 질서를 논의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모였던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4개국. 그때는 서독이었겠죠. 그러면 4국 집단이네요. 그때는 4였습니다. 그래서 G4였습니다. 이 G4가 1973년에 백악관에 있는 도서관에서 라이브러리 그룹, 도서관 그룹이라는 이 결성을 합니다. 재무장관들끼리. 아, 그때는 재무장관이었군요. 그것도 아시나요? 혹시 정상회담과 정상회의의 차이를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정상회담은 둘이 하는 거고 셋 이상이면 정상회의라고 하는데요. 네. 이때 이제 재무장관 회의가 된 거죠. 4개국이 했으니까. 1975년에 이렇게 해서 재무장관 회의를 하다가 일본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G5가 됐습니다. 그리고 75년에 최초로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 이탈리아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G6가 됐습니다. 그때까지 그러면 이 나라들의 참가 조건은 뭐였냐? 각국 GDP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이상인 나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 그때는 냉전 시대니까 이게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아, 일본이 그 사이에 엄청나게 성장해서 그렇죠. 거기에 들게 됐군요. 그때 75년도에 이미 그런 성장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된 나라들이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75년도까지 6개 나라, 미국, 독일, 프랑스, 서독 그리고 나중에 참여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이탈리아. 일본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까지 했는데 76년도에 캐나다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캐나다는 당시 경제 비중이 그러니까 그 GDP 비중이 2.3%였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받아줬어요? 껴준 거죠. 누가 껴줬을까요? 미국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껴주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게 미국이 껴줘서 그렇다는 게 통설입니다. 회의 가면은 또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서독하고 이탈리아하고 뭉쳐가지고 막 뭐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미국이 자기 편 한 명.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인플레이션, 에너지, 환율 조정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는데 이후에는 무역, 통상, 정치, 외교, 냉전 붕괴 이런 흐름도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와서는 이제 기후 변화, 디지털 전환, 에너지 안보, 국제 안보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올해 말씀하셨다시피 2025년 51차 G7 정상회의가 6월 15일 이번 주말이죠. 일요일이죠. 이번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데요. 캐나다 엘버타주의 카나나스키스라는 곳에서 열립니다. 혹시 아시나요? 카나나스키스. 엘버타는 소고기로 유명한 데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게 로키 산맥인데 로키 산맥에 있는 어떤 되게 휴양과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캐나다가 지금 의장국으로서 이 G7을 돌아가면서 개최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1차니까 각 나라별로 한 7번씩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캐나다도 이번이 7번째 개최하는 회의고 카나나스키스에서 심지어 2002년에 이 정상회의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두 번째 개최 G가 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간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회원국이 아닙니다. 아,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가는 거지? 그렇죠. 이게 여기서부터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게 처음은 아닙니다. 2021년에 영국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 영국에서 초청을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회의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가를 했었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가를 하는 거라서 이 세 번째 참가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우리가 G로 시작하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거의 이 회의체의 회원국이긴 한 곳이 있습니다. G20이죠. 그렇죠. G20이죠. G20의 G는 그것도 그룹인가요? 그룹 오브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20개국 20국 집단. 20국 집단입니다. G7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냉전 이후에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이게 어떤 좀 주축의 선진국 주축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근데 러시아가 1998년에 이제 소련 해체되고 1998년이 돼서는 러시아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G8이 됐어요. 그러니까 G7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뭔가 변화하는 질서에 적응하고 새로운 거를 도모하는 그런 고민을 계속 하는 거죠. 이걸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하지만 1990년대 말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2008년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있었죠. 이렇게 되면서 G20이 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진국들만으로는 뭘 할 수가 없다. 이게 그러네요. 뭔가 개도국도 껴야 되고 좀 집단적으로 하려면은 뭘 해야 된다. 그런 아이디어에서 생겨난 게 G20이었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도 하기는 뭐 한국에서도 나고 태국에서도 나고 그랬는데 글로벌 위기로 번지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한국도 같이 논의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모아졌나 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G20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7도 재무장관 회의에서 출발했잖아요. 1999년에 재무장관 회의 G20 회의가 시작을 했고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일어나니까 정상회의로 격상이 돼서 G20 회의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황하지만 끝까지 좀 들어주시고요. 근데 그 G20 정상회의 구성국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G7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 호주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가 있고 유럽에 러시아, 튀르키예, EU가 들어가고 아프리카에서 남아공이 들어가서 20개국이 됩니다. 해마다 열리고 있고요. 2010년에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열린 적이 있었고 최근 걸 생각을 해보면 2024년 작년 11월 중순에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었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안 간다고 해서 뉴스가 됐었어요. 그랬었어요. 그 전년도 2023년도에는 인도 뉴델리에서 있었는데 두 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갔고 2022년은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기억을 하는데 말씀드리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에 MBC 취재진 탑승 불허를 했던 게 그 G20 회의였고 만찬장에서 김건희 씨가 대통령한테 나가 하던 그게 G20 만찬이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다음에 MBC 기자 태우지 마 뭐 그랬듯. 근데 이제 이게 G20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지금까지도 하고 있긴 한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안에 러시아가 있단 말이죠. 중국도 있고 또 이제 뭐 이런저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게 약간 대결 구도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 G20 정상회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라질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중국이 브라질, 남아공, 아프리카 연합 같은 나라들하고 갑자기 모여가지고 회의를 따로 했습니다. 따로요. 그리고 뭐 따로 회의를 했다기보다는 따로 접촉하는 따로 뭔가 좀 가까워지는 그런 모양새를 연출을 했었고요.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막 비판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현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 도중에 그런 얘기 나오니까 러시아는 불편하겠죠. 그렇겠네요. 대통령도 안 왔는데 그때 외교장관이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응할 거다.
해보자 뭐 이런 걸 그러니까 그러면서 모스크바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대결장처럼 되잖아요. 그러면은 G7으로서는 고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G7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G20으로 확대를 시켜놨는데 여기에 러시아랑 중국이랑 약간 불편한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G7으로서는 새로운 고민을 해야겠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면서 시작된 게 2021년에 한국, 인도, 호주를 옵저버로 초청을 했던 거였습니다. G7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G20이 잘 안 되니까 다시 이제 G7으로 가는 거죠. 판을 열어놓으면 거기가 전쟁터가 돼버리니까 같은 편끼리 모여보자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꼭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2022년에 초청한 나라들을 보면 이때는 한국이 아까 없었잖아요.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세네갈, 남아공, 우크라이나였는데 약간 중국에 가까울 것 같은 나라들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2023년엔 다시 한국, 호주, 인도 이렇게 쭉 가다가 2024년 작년에는 또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남아공, 요르단, 튀르키예, 케냐, 알제리, 튀니지 그 중국이 공들이고 있는 나라들인데 그렇죠. 그런 나라들에서 1대1로 하면서 아프리카 가지고 막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정상들을 G7 회의에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랑 좀 뭐 해보지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옵저버 제도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이제 이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의미에서 초청을 받았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은 이제 G7 틀이 있는데 G7을 미국과 이 G7 회원국들은 주도권을 잃고 싶지는 않은 상황일 거고 물론 더 큰 무대가 있죠. UN 같은 무대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1국가가 1표를 행사하는 약간 이제 이런 힘 있는 나라들로서는 좀 끼기 싫은 그런 제도적인 한계도 있고 UN은. 또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를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환경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G7의 어떤 전략이랄지 그런 차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2020년에 사실 우리한테는 더 솔깃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인데 트럼프 1기 때네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하면서 G7에 초청을 하면서 G10, G11 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가 막 나왔었어요. 그럼 G7에서 늘 아예 정식 멤버를 늘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게 회원국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때 잠깐 나왔었는데 그때 청와대 계실 때예요? 그건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2020년 G7 회의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영국에서 했던 G7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를 받아서 갔던 거죠. 근데 그때는 바이든 대통령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이었구나. 또 다른 판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사무실 가면은 부서원들이 한 40-50명 있는 부서에 가면은 다 같이 매일 점심을 같이 먹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구난방이 되죠. 또 거기서 얘기하면은 과장님이 뭐 얘기하고 부장님이 얘기해도 다수가 막 딴 얘기하면은 직원들 얘기대로 불편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 매일 밥을 먹는 7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점심을 먹고 있으면 그 그룹이 파워 그룹이 되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 실제로 파워가 있는 직원들이 같이 매일 밥을 먹어. 근데 보니까 저쪽에 불편한 애 말고 그 옆에 있는 애는 그 직원은 같이 밥을 먹어도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편이 될 것도 같아. 그러면 이제 초대하는 거. 그럼 옵저버로 같이 밥 먹는 거죠. 오늘 점심 같이 한번 먹어보자. 그런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 비슷하네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길 간단 말이죠. 어쨌든 취임 11일 만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6월 4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했는데 6월 15일 회의에 지금 가는 거니까 뭐 10일 조금 넘는 11일 근데 이제 시차 생각하면 12일이 될 수도 있는데 역대 대통령 기준으로 봐도 이게 굉장히 가장 짧은 기록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씩 뒤로 가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취임 49일 만에 갔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5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70일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제 다자 외교 무대에 오른 걸로 보면은 뭐 가장 빠른 걸로 볼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좀 우리가 의미를 짚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몇 달 동안 최근 한 반년 넘도록 그 한국의 외교 활동이 사실상 이제 중단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저 계엄 이후. 맞아요. 그래서 뭐 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바로 이렇게 국제 무대에 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대외 관계가 정상 궤도로 다시 돌아왔다 하는 어떤 신호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신인도 그리고 네. 민주주의의 회복력, 우리 사회가 자랑하고 싶은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충분히 국제사회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회에 군인들이 막 오는 거를 보고 시위하고 이런 장면 주로 많이 봤겠지만 이제 다 괜찮아졌어. 이제 괜찮아. 이런 얘기는 최소한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가서 만날 사람들 누군지 얼굴 한번 볼까요? 그 사진 있을 텐데 네. 그거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피디님? 그 G7, 네. 저게 이제 7개 나라죠. 네, 이게 이제 매경에 나왔던 자료 사진인데 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그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그다음에 메르츠 독일 총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 스타머 영국 총리, 그리고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이렇게 그렇게 저 사람들 만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해야 되고 저쪽에 또 옵저버들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네. 옵저버를 초청받았네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주 오죠. 네. 그리고 호주 총리하고 인도 모디 총리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옵저버가 4명이군요. 이재명 대통령까지. 그런 것 같네요. 저희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회복력 뭐 있다 이런 거는 사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인 거고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하고 얘기해서 구체적인 외교 현안을 논의를 할까요? 안 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분야에서는 사실상 첫 데뷔가 그러네요.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외교 분야에서 어떤 뭐 다양한 그 일을 하셨지만 네. 이제 외교 분야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이제 업무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일 것 같은데 취임 연설에서도 그렇고 여러 이제 발언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의 변화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태도였는데 뭐 명확히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는 아직 좀 이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런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겠냐 하는 게 대체적인 관측인 것 같고 이 주요 선진국 정상들하고 직접 만나고 또 미국하고 일본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한일 양국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무대가 되기도 할 거고 그러면은 이 이재명표 실용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용 외교라고 하면 이제 뭐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가치 외교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대비되는 거죠. 실용 외교라는 용어 자체가. 뭐 아니에요? 바로 대비되지 않습니까? 가치 외교가 완전히 다른 어떤 가치를 그 공유하는 나라들끼리만 어울리겠다라는 게 가치 외교의 정의였을 텐데 물론 이제 그런 외교 노선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근데 그 가치 외교가 가져왔던 폐해에 대해서 여러 지적들이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가치 외교적인 그런 관점보다는 실용적으로 뭐 흥묘 백묘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 뭐 셰셰셰셰도 했었고 아무튼 여러 면에서 어떤 식으로든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은 그 노선은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실용 외교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가장 큰 관심은 무엇보다도 아까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미국이 되게 좀 두렵잖아요 지금. 우리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근데 이렇게 G7 회의에 가면 옵저버지만 아까 회의는 여럿이 모이는 거고 회담은 둘이 만나는 거라고 하셨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가능한가요? 그런 자리들이 생기게 되나요? 회담도 사실 뭐 여러 가지 포맷이 있어서 정식으로 진짜 이렇게 대통령 참모들 쫙 앉혀놓고 하는 그런 회담을 할지 아니면 격식을 그보다 낮추는 그보다 또 낮추는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끝까지 가면 이제 그냥 여럿이 모이는데 우리 둘만 잠깐 얘기합시다 그래가지고 하는 뭐 영어로는 플러스 사이드 이런 용어를 쓰던데 외교가에서는 그런 형식을 취할지는 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발표된 것도 없고요. 근데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을 좀 봤을 때 이 대통령이 좀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대충 한 4가지 정도로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첫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분위기 좋았으니까 그걸 좀 이어가는 게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6일의 첫 통화에서 서로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는 좀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이렇게 네. 뭐 암살 위험 우리 공유하는 거다. 아 맞아. 그 그런 얘기 얘기도 있었죠. 하고, 네. 골프 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으니까 이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관세, 국방비 이런 압박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그런 계기를 확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손해 보지 않을 정도로, 손해 보지 않을 수준에서 호감을 얻도록. 그럼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어렵네요. 그냥 골프 얘기하다가 관세 얘기 나오면은 살짝 뭐 잘 해결해 봅시다. 뭐 이런 정도로 들리는데. 뭐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는 한중 관계에 대한 의심을 좀 우리가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통화 때 분위기 좋았는데 그 전에 백악관에서 이제 우리 대선 결과를 평가하면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고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 싶었는데. 등골이 오싹하더라고. 근데 또 어찌 보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미국에서 진짜 신경 쓰는 게 이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 우리가 명확하게 하자는 거죠. 우리 외교는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그런 얘기 이미 했었는데 한미 동맹이 우리 외교의 기반이고. 중국, 러시아가 미국하고 이렇게 무슨 뭐 등거리 외교를 한다거나 그런 대상은 절대 아니라는 거를 확신을 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뭐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고 해요 올해가. 그리고 그 기념일이 6월 22일입니다. 네. 곧이에요. 그래서 이시바 총리하고도 9일에 통화를 했는데 그때 분위기가 또 좋았던 걸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공개된 사진을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활짝 웃는 모습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서 분위기 좋았다는 거를 우리 뭐 실제로 분위기도 좋았거나 또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분위기가 좋았다는 걸 밝히고 싶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건 뭐 조언이라기보다는 이미 이제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언론 보도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에 5대 그룹 총수 그리고 경제 단체 재계 인사들하고 회동을 한다고 하는데 기업들로부터 이런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외교 무도에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한번 바꿔보자 하는 그런 조언입니다. 그 아주 구체적이진 않네요. 근데 예를 들면 뭐 활짝 웃으면서 이시바 총리하고 통화를 했다. 그건 뭐 사실 저는 불편한 얘기는 아직 안 했다. 현안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런 걸로 사실은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선에서 좀 모두를 유지해가는 게 좋겠다. 이게 좀 전문가 조언들인 것 같네요. 당장은 지금 너무 이르기도 하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 훅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 이제는 한국은 그 군인도 많은데 스스로 좀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갑자기 할 수도 있잖아요. 뭐 한미 동맹이 우리의 주요 가치이고 우리 외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거고 우리 국방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환 의원님이 같이 가셔야 되겠는데 옆에 이재명 대통령 옆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자 이런 얘기네요. 전문가들. 김혜환 의원님 제안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전화 통화를 그러니까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궁금했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제일 먼저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시바 총리하고 맞습니다. 한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시진핑 주석하고 했으니까 중국 시진핑. 이제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했는데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순이었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 순이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있구나. 이 순서에서도 우리는 뭔가 좀 메시지를 보내는 걸 수 있죠 이미. 그러네요. 문재인 대통령 때 달랐군요. 그게 더 특이하긴 하네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미 동맹 굉장히 강조하고 일본 어쨌든 미국이 계속해서 일본을 그 동맹 안에 같이 넣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언론에 보통 기사가 날 때 또는 우리가 그 뭔가 표기를 할 때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중일 전쟁이라고. 그렇죠. 중국하고 일본이 지금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중일 회담? 중일 정상회담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한중일 관계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먼저 나오네. 순서가 항상 중국이 먼저 나오고. 그거 외교적인 어떤 프로토콜이 있나 봐요. 아닙니다. 그거는 언론에서 그렇고 오히려 외교부에서는 일본을 먼저 써요. 아 그래요? 근데, 일중 정상회담 이렇게. 그렇게 쓰는데 이제 언론에서 오히려 이제 중일로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매체인지를 막론하고 그런 뭐 관습, 습관 그런 게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고 보수 정부와 같은 선택을 했다는 것도 어찌 보면은 강력한 외교적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그게 메시지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번 G7 참석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갈까요? 네. 지금 상황은 만만치는 않은 것 같고 아까 그 뭐 백악관 쪽이 대선 당선에 대한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만만치 않은데 지금은 좋게 넘어가더라도 그 다음엔 어떻게? 그 다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오늘 방송 이전까지는 이제 우리 끝내주는 경제를 통해서 기술의 흐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왔는데 오늘 이제 외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계속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서 외교에 대해서도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김혜연 빈크립토 한국-일본 리드 모시고 G7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나 짚어봤습니다. 김 리드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